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뭐 작년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윤 대표님 그 올해 증시를 상고 하고로 전망하셨어요. 예, 상고는 이미 지났고 네. 하고 여전히 좋게 보십니까?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뭐 항상 저희들이 뭐 부합되는 틀린 것도 있고 부합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올해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았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작년에.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6월 이 시점에서 이제 다들 내년 올해 하반기를 경기 침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가 오기보다는 그냥 경기가 좀 돌아서는 경기 하강 정도 지나고 돌아서는 뭐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도 장은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림 하나 잠깐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작년 시장에 굉장히 우리가 괴로웠잖아요. 진짜 힘들었던 시장은 채권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너무 채권 시장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계속 두렵죠. 뭐 다음 달 되면 또 연준 금리 올린다 얘기 나올다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 예. 뭐 고용지표 나오면 또 불안하고 좀 이걸 그렇죠. 벗어나셔서 이게 변동성인데 채권 변동성이 극점을 갔다 내려왔다는 거는 그러한 변동성 장세는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주식시장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특히 올해 상반기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지구 할까요? 바로미터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돌아왔을 때 한국 증시를 삽니다. 그때 한국 증시 시총 비중이 높은 당연히 수출주들을 사겠죠. 그렇죠. 그때 사는 수출주의 형태는 다르지만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항상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도 사고 있고 다양하게 사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원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일 때 의미 있는 코스피 저점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원화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300원대 있지만 저는 원화가 더 강해질 거로 봅니다. 다음 그림 때문인데 이게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잘 보시면 원화랑 이 전 그림인데 글로벌 선행지수랑 원화와의 관계가 이전 그림 띄워주시죠. 이전 그림인데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화랑 지금 같이 다시 나옵니다. 원화랑 거의 움직임이 비슷하죠. 저건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 경기가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니까. 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기가 좀 최악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맨날 기사 일면에 나오고 있는 수출 증가율도 회복되고 무역 수출이 좀 개선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지 다음 그림 보시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좋을 때 사는 게 좋냐는 거예요. 한국 전망이 굉장히 좋아져서 선행지수가 막 상당히 올라와 있을 때 주식시장을 사면 여지없이 손실을 받고요. 예. 이상하게 바닥권에 있을 때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예. 저렇게 돌아서는 바로 직후에 보면 주식시장 예외 없이 거의 올랐습니다. 참 재밌네요. 그렇죠. 뭐 대단한 데이터도 아닌데 다 구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3, 4월에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상세를 저게 최소한 좀 더 개선되는 게 보일 때까지 저게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기대가 좀 과잉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지표가 더 좋아질 때까지 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뭔가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경험을 봤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고 그것이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을 강조하셨는데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이게 어떤 겁니까? 저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바이앤홀드 전략을 굉장히 한국 증시에도 많이 적용을 했죠. 근데 뭐 제가 이거 앞으로도 이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놓고 보면 리서치하면서 어쩌면 바이 더 딥, 저 급락했을 때 급락은 왜 그러냐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주식시장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에 오죠. 그럴 때 한국 증시는 접근하면 상당히 모멘텀 장세에서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예를 말씀드렸지만 OECD 선행지수가 상당히 급락해 있을 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돌아서면 좀 어느 정도 레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한국형의 핵심은 뭐 이거저거 고민할 게 없이 저게 돌아서는 순간 이번에 수출 주도 좀 수출이 주도 항목이 뭐지를 찾아야 됩니다. 관건은 그때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바이온홀드라면 내수장이 크니까 계속 특정 종목이 가는데 우리는 수출 품목이 바뀌어요. 최근에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뭘까요? 중국향 수출은 줄고 있고 미국향 수출은 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한국향은 뭐냐면 지금 미국향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들. 꼭 반도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추천주가 아니고요. 농심 같은 회사들도 예. 미국에 공장을 지어놨는데 최근에 원재료 가격인 소맥이랑 팜유 가격이 내려오니까 주가가 그냥 치솟죠. 실적이 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뭐 K-팝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한한령으로 막히니까 글로벌하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먹혔던 거고 동남아라든가 지금의 수출이 어디서 잘 되고 있냐를 찾으시면 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아마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저 짙은 파란색이 중국향이고, 그렇죠. 예. 아니요. 아래가 짙은 게 중국향이고 아래가 아래가 미국향인데 미국향이고요. 뭐 기억해 보시면 1971년에 미국향 수출 비중이 7월에 59%였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데이터 71년도에. 그럼요. 그때 미국에서 만약 수출 비중 내려가면 우리는 다 망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비중이 한 30%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미국향 수출 비중이 늘고 있고요. 동시에 아세안 비중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어느 기업이 잘 되고 있을까요? 아세안이나 미국으로 뭔가 공장을 그쪽에 증설했거나 그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어쩌면 해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됐든 G2의 수출 범위를 보면 한 40% 정도인데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주식이 올라갔더니 최근에 중국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너무너무 좀 그쪽을 과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중국이 빈 부분을 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해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K-팝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한한령 이후에 중국 공연, 뭐 드라마 상영도 안 되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큰일 난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나라, 세계 어디 가나 이게 지금 K-팝을 즐겨 듣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자동차도 그랬고요. 최근 들어선 특히 좀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반도체라던가 전기전자 업종들도 어쩌면 중국에서 나와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기업들의 어떠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어쩌면 경쟁력을 믿는다면 이럴 때가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예.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적응해서 살아날 때 그 기업의 모멘트에 동참하는 게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형 하면 계속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렇죠. 많이 썼는데 맞습니다. 여기선 좋은 이미지네요. 예.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에 그런 대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잘 보시면은 아까 특정 예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추천주는 아니겠지만 농심 같은 기업도 미국에 진출해서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으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합치는 못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기업이 자체적인 경쟁력이 세지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도 오를 만큼 또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힘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 올 들어서는 뭐 2차 전지가 워낙 네. 강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반도체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주도주가 바뀌었다기보다 그냥 수출주, 아까 말씀드린 수출주가 중요한데 2차 전지도 당연히 매력적이죠. 다만 2차 전지는 최근에 시총 비중을 보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시총 비중이 아직 덜 회복된 것들을 보면 뭐 조선도 있고요. 예. 흥미롭게도.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한 반도체도 있고 전기전자도 있고 그래서 산업 내에서도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종 자체보다 음식용 내에서도 농심 같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기업 하나하나의 결국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OECD 선행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전환될 때
그때 너무 매크로 보시지 말란 얘기 드리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업 자체가 가진 경쟁력이 이때 매우 중요한데 희한하죠. 우리가 2011년 봄에 사실은 매크로가 중요할 때는 다들 기업 하나하나만 얘기했어요. 예.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기업 하나하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2,600이냐 700이냐 800이냐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찾으면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반면에 네. 반대인 종목들도 또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죠. 그렇죠. 제가 이럴 때가 이제 나중에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온기라는 게 경기가 다 같이 좋아지면 그때는 확산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내수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상황이 다들 아시는 가계부채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가계부채가 안 좋아서 한국 증시가 안 된다는 논리도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거는 내수주에 안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을 때 살아나는 기업들은 분명히 또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있고 매크로를 약간 경시해야 될 경시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럴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매크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어때 가서 고민하셔야 되냐?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들 때 그때는 매크로를 보여서 의심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지금 시점처럼 여전히 매크로에 대한 의심의 끈을 경기 침체라는 여전히 두려운 시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뭐 시장을 보는 시각이 위성 사진으로도 찍어서 볼 수 있지만은 그렇죠. 숲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나무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 한국형이라는 표현이 아까 좀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결국 한국 증시는 글로벌 영향에서 너무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금융위기 오면 우리 진짜 제일 많이 빠지고요. 코로나 왔을 때도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더 웃긴 거는 코로나 회복기에 우리의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뭐 어떤 상황이나를 딱 반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돌고 있고 소위 글로벌 M2, 그러니까 그 유동성 증가율도 어떤 대출태도 경직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이 다 돌아서고 있는 시기에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너무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항상 대출 태도가 줄어드는데 왜 M2는 저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이 그림인데 이건 좀 설명은 길어지는데 재밌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번에 SVB 사태 이후에 저렇게 대출을 옥죄이면 유동성이 확 줄 거야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나 빨리 먼저 풀렸고 또 먼저 좀 주춤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유동성도 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림을 넣었었네요. 잠깐 예. 언급하는 그림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한동안 우리 시장이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다 보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아주 중요한 어떤 지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 수준이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고 낮아지면 뭐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환율 수준은 어떻습니까? 투자하기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지를 보고서 제가 당장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제가 제 약간 어쩌면 컨센서스에 벗어나는 의견, 항상 이랬을 때는 컨센서스가 좀 벗어나게 보는 게 낫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체력으로 본다면 원화가 강해질 여지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달러가 더 강해질 거냐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 경제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 그 약간 유동성 그렇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원화가 1,200원을 향해 가는 흐름이 어쩌면 올해와 내년에 전개될 것 같고요. 어쩌면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구조에서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가 추의 운동처럼 진자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10월에 원달러 환율 1,440원일 때가 이쪽 끝이었다면 이것이 한 1,200원대 전후까지 가는 이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펀드멘탈한 요인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화가 그렇게 강해지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그렇죠. 들겠지만 네. 어쩌면 글로벌 유동성이라든가 어떤 투자자의 시각에서 비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원화가 강해질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 이제 환율도 좀 안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그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일단 기본적인 전제 네. 조건은 깔려 있는데 결국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적도
상황이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다들 기대를 안 하는 상황에서 조금만의 실적 개선만 나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데이터로 놓고 본다면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중국 쪽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도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작년 3월이 수출이 제일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156억 달러였으니까 3월보다는 수출이 계속 줄었거든요. 그럼 증가율 측면에서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원자재 가격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가격 정가는 올려놨는데 가격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비용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좀 극단적 사례로 제가 농심을 언급드렸던 건데 그 외에 여러 산업이 금리도 올려놓은 곳에서 적응해서 버티고 아직 안 망했다면 금리가 안전되면 어떤 기업도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아, 그거 갖다 흔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표현할 때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턴어라운드의 특징은 지금 실적이 좋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6개월 뒤, 9개월 뒤, 12개월 뒤에 실적이 좋아지는 걸 베팅하는 거죠. 그게 가장 떠오르는 업종이 뭐겠습니까? 반도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그렇죠. 좋은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수요가 늘지 않을까. 근데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전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시즌도 어쩌면 막상 까놓고 보면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좋게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여긴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리비전 레이쇼, 이익을 올리는 업종과 내리는 업종의 비율을 보면 확연하게 이게 돌아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짧은 시간이니까 다들 안 보여드렸지만 이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탑다운 전략으로 시작 분석을 쭉 해봤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 그렇다면 반도체는 뭐 당연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업종이 있고요. 두 가지예요. 양극단인데 제 실적이 좋았던 게 자동차가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완성차는 실적이 좋은데 상당히 가격을 올렸었는데 부품은 잘 반영을 못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찾아야겠죠. 좋아지는 쪽에서는. 이쪽에 좋아지는 쪽이 이것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엔터 기업도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죠. 그렇죠. 반대편에 뭘 찾아야 되냐면 지금 적자나 였거나 부진한 것에서 돌아왔을 것이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게임입니다. 바벨로 양쪽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쪽이 제일 좋아지는 거에 최첨단에 있는 게 자동차고 이쪽이 반도체였죠. 근데 이런 컨셉으로 접근해 보시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지는 쪽에서는 어쩌면 종목을 약간 교체하는 덜 오른 걸로 그리고 안 좋아지는 곳에 돌아서는 거는 대표주로 그냥 집중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특정 종목을 좀 강하게 언급 못 드린 건 좀 죄송스러운데 그냥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냐면 중소형주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장세라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아주 좋은 거 내지는 지금 턴어라운드 스타일 이 두 종류로 포트를 짜가시면 시장에 대해서 이기는 어떤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게 뭔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돌려 자, 말하네요. EBS 투자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